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도희입니다. 매주 목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정치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장현미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전에 국회의장 후보 선출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도 나눌 정치 현안 이야기가 참 많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보통은 이제 국회의장 선거를 하고 이게 당내 선거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그렇게 큰 뭐 언론이나 국민들의 좀 주목을 끄는 일이 드물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좀 뜨거웠고 뭐 그동안 뭐 사퇴한 후보들도 있고 해서 또 결과도 어떻게 보면 뭐 이변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다룰 만한 이야기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잠시 후에 자세한 이야기 또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생 코멘트 시작합니다. 요즘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말은 무엇인지 그 말이 나오게 된 배경과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요즘 가장 핫한 정치 분야 생생 코멘트 첫 말부터 만나보시죠. 인사는 인사, 수사는 수사. 아마 많은 분들이 들으셔서 아실 것 같은데 이번 주 가장 뜨거웠던 한마디였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이원석 검찰총장이 했던 말인데요. 이게 이제 그 월요일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 수사를 맡고 있던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전격 교체가 됐고, 네.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나중에 검찰총장에게 그 지금의 상황에 대한 입장을 물어봤을 때 나온 말이었습니다. 변호사님은 이 수사 라인의 이제 대대적인 좀 물갈이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검찰 입장을 들어보면요, 또 대통령실의 입장을 들어보면 원래 정기 인사가 검찰 인사가 2월, 8월에 있는데 네. 2월 인사 같은 경우에는 총선 4월 총선이 너무 임박한 상황에서 검찰 인사를 하면 또 정치적인 오해 같은 걸 자초할 수 있으니 좀 연기되고 있어서 이 연기된 정기 인사를 단행했을 뿐이다. 2월에 인사가 없었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총선 때문에 네. 늦춰진 거다라고. 그렇지만 네. 또 일각에서는 사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해서는 신속하고 법대로 처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본인의 임기가 9월에 끝납니다. 네. 그렇다면 그동안 검찰에서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해서 명확한 입장을 낸 전례는 없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의지를 드러낸 게 사실상의 이번 검찰 인사를 단행하게 된 배경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냐하면 지금 면면을 보면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었죠. 지금 부산 고검으로. 네, 부산 고검장으로. 네, 맞습니다. 이제 형식은 좀 이제 승진한 것처럼 보이지만 수사에서 좀 배제를 한 게 아니냐, 그렇죠. 이런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일단 고검은 수사를 한다기보다는 이제 재정 사건 같은 걸 주로 들여다보기도 하고 본인이 원하지 않았다는 뭐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다가, 그렇기 때문에 말씀 주신 대로 영정과 승진은 승진인데 좌천성 승진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이 바로 그것 때문인데요. 송경호 중앙지검장 이제 부산 고검으로 발령이 났고요. 그 중앙지검 아래에는 1, 2, 3, 4차장 체제인데 네. 1, 2, 3, 4 모든 차장이 지금 다 이 영전을 했지만 이제 지방 발령을 내거나 수사 파트에서는 다소 이제 거리가 있는 곳에 이 인사가 나다 보니까 이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한 사실상의 제동을 걸려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시는 것처럼 김창진 1차장 같은 경우에는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이 부분도 되게 요직이라고는 하지만 네. 수사 파트는 또 아니고요. 네. 고형권 4차장 같은 경우에도 수원고검에 이제 차장으로 인사 발령이 났는데 네. 지금은 차장이 그래서 공석이에요. 후임 인사는 아직 단행되진 그러니까 않았거든요. 지금 1차장, 4차장 지금 쭉 지금 다 공백으로 지금 남아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 수사가 제대로 또 탄력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물음표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원래 수사 또 팀에 이런 평검사들도 있잖아요. 또 밑에 부장검사들도 있고 거기는 인사가 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수사팀을 그대로 두면 수사에는 또 뭐 제동이 걸리지 않을 거다, 이런 입장도 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많은
많은 언론에서 이제 좀 지적을 하는 게 이건 이제 뭐 보수 언론이나 뭐 진보 언론 할 것 없이 이야기하는 게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이냐를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또 나오는 부분 중에 민정수석실을 좀 부활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민정수석실이 원래 검찰 인사 같은 것도 법무부와 굉장히 협의를 해서 하는 그런 주체였던 거거든요. 전 정부에서도. 그런데 인사와 관련된 민정수석실의 기능은 대통령실에서 부활시킬 때 강조했던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민생을 청취하겠다는 것이었는데 민심 청취보다는 사실상 민정수석실이 생기고 김주한 민정수석이 임명된 지 7일 만에 인사가 네. 대대적으로 일단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건 사실 민정수석실이 검찰이란 조직을 통할하기 위함 아니냐. 통제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아니냐. 왜냐하면 네. 사정기관을 또 이제 통할하는 게 민정수석의 종전의 기능이었기 때문에 이런 또 비판이 나오고 있고 보수 언론에서도 이제 김건희 여사의 수사가 상당히 언론 주목도가 높다 보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오해를 좀 자초한 인사 아니었냐라는 비판 쪽으로 또 접근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이 인사가 단행된 시점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방 출장을 가 있었고 그때 이제 인사가 전격적으로 단행이 돼서 네. 또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의 입장에서는 어떤 말이 나올지가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인사는 인사, 수사는 수사, 원론적인 답변을 이야기했지만 그 답변을 바로 한 게 아니라 이제 꽤 이제 침묵을 맞아요. 하다가 한 7초 정도 침묵하다가 이제 입을 열었던 게 또 화제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인사 패싱 당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월요일 출근길에 물은 거예요. 네네. 그랬더니 5초 침묵을 합니다. 네. 5초라는 게 상당히 또 길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인사와 관련해서는 이라고 언급을 하고 또 7초 침묵을 해요. 네. 제가 들을 말씀이 없습니다. 이건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언론의 보도 내용을 보면 월요일 날 인사가 있었잖아요. 네. 일요일 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만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검찰의 주요 특히 이런 인사는 법무부와 당연히 검찰총장이 같이 조율을 하기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시계를 돌려보면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당시 검사가 국정감사장에 나와서요. 굉장히 화를 낸 적이 있어요. 나보고 식물총장이라고 하지 맞아요. 않냐. 네, 인사는 맞습니다. 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때 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맞습니다. 네, 그런 나를 식의. 패싱했다라는 취지인데 똑같은 장면이 당사자들을 바꿔서 또 어떻게 보면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이원석 검찰총장 불만을 드러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박성재 장관을 만났을 때 지금 보도 보면 만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류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연기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인사안을 네. 받아보고. 그리고 본인은 지방 출장을 갔는데 그 사이에 인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서울로 올라왔거든요. 이런 걸 보면 확실히 검찰총장이 이번 인사에서 긴밀한 어떤 협조의 주체는 최소한 아니었구나. 패싱이란 말이 좀 부족하지 않구나라는 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총장 패싱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제 대통령실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이제 법무부가 이원석 검찰총장을 이제 불시민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로는 네. 이 정도 되면 사실 종전에는 검찰총장이 옷 벗고 나가라는 신호 아니겠느냐라고 네. 했는데 지금 본인이 국민 앞에 뱉어놓은 말이 있는 거예요.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 그러면 대면 수사냐, 서면 수사냐, 어떻게 하냐, 언제 소환할 거냐, 뭐 포토라인에는 이제 모습을 드러낼 것이냐, 안 드러낼 것이냐가 굉장히 관건이 됐거든요. 이런 와중에 지금 검찰에서 내려온다? 그러긴 어려울 겁니다. 불편한 기류가 있다라는 말은 그 대통령실과 검찰 사이에요. 하긴 수개월 전부터 조금씩 언론에 나오긴 시작했습니다. 그때마다 대통령실에서는 검찰은 검찰의 역할이 있는 거고 네. 이게 갈등이랄 것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인사를 보면 아무래도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불편한 기류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 중심에 김건희 여사의 수사를 둘러싼 어떤 갈등이 자리 잡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출근길에 박성재 법무부 네. 장관한테 또 이제 인터뷰를 한 걸 보니까 이 뭐 대통령실에 이렇게 좀 뭐 의견이라든지 아니면은 검찰총장과 사전에 좀 조율이 있었냐고 물어봤을 때는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이제 그 패싱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법무부 장관을 좀 무시하는 게 아니냐, 네, 대통령실과의 어떤 그런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조금 이제 그런 뉘앙스를 비췄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같은 사실관계에 좀 시각을 달리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인사안 자체를 놓고 같은 테이블에 앉았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거기까지 취재가 되고 있으니까요. 네네. 일요일 날 만났다는 것은 이제 확인이 사실로 되고 있는 과정인데 그러니까 밀어달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여기는 조율을 했었다라고 서로 보는 거.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검사는 아니 이렇게까지 보여줬는데 그리고 이거를 뭐 비토를 한다거나 하지 말라고 한 거 아니고 연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 정도 재량은 나한테 있는 거 아니냐, 대통령과의 어떤 협의하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여지는 좀 있는 것 같은데 또 이원석 검찰총장의 어떤 의중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원석 검찰총장 일단은 뭐 어느 검사장이 수사를 해도 원칙대로 할 거라고 그런 이제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많은 이제 국민들이 궁금한 거는 과연 그래서 김건희 여사의 수사가 과연 제대로 진행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인사는 인사, 수사는 수사라고 했는데 네.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어떤 검사가 수사하는지에 따라 의지가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오늘 신임 서울지검장이 이 출근길에 인터뷰를 했어요. 김건희 네. 여사 수사 제동 걸린다는 시선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지만 본인이 아직 이제 막 부임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대로 좀 들여다보지 못해서 들여다보고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이것도 사실 기존의 인원으로 그대로 수사를 한다면 이렇게 뭐 잠깐 뭐 한 번 더 들여다볼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답변은 검찰 내부에서 나오진 않았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 부분이 검찰 내부에서는 대단히 술렁인다는 보도도 많이 있습니다. 네. 뭐 군사작전 방불케 하는 인사였다 이런 내부 불만의 목소리도 익명으로 전해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해서는 원래는 뭐 5월 중에 소환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왜냐면 임기가 9월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연기가 되는 분위기인 것만은 부인할 수 없어 보입니다. 네. 공정한 수사가 제대로 이어질지 또 이제 관심이 많이 모일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생생 코멘트 만나볼까요? 라인 야후 사태 제2의 죽창가 돼서는 안 돼. 이건 누가 한 얘기일까요? 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제 행정지도 형식으로 한국 네이버 측의 라인 야후의 이 지분 정리를 요구하면서 좀 그게 이슈가 많이 된 것 같은데요. 이 사태에 대해서 좀 한번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일단 라인은 일본에서 거의 우리나라로 치면 카카오톡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쓰잖아요. 네. 그래서 라인 시대로 이런 말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영화나 일본 드라마에도 많이 하는데 라인 해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아. 저희도 카카오톡 아, 줘? 뭐 뭐 이렇게 카톡해. 하잖아요. 아, 네네. 카톡해 이런 것처럼 라인 해 이게 아. 거의 일상 용어일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제 사용을 하는데 개인정보 유출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 부분도 일본의 어떤 그런 상황을 잘 아는 전문가들에 따르면 개인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되고 이렇다기보다는 이런 B2B 서비스도 이제 하다 보니까 지원을 하다 보니까 기업 정보 같은 게 많이 좀 누출이 됐대요. 근데 기업 정보도 이 해당 기업 홈페이지에 가면 알 수 있는 뭐 연락처나 뭐 요 정도라서 이 보안과 관련한 아주 위중한 유출은 아니었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 네. 어쨌든 그건 라인이 잘못한 건 맞죠. 유출 네. 자체가 되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유출이 비단 라인에서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일본 기업에서도 네, 유사한 문제가 다른 있었고요. 기업들도 있었는데 이제 맞습니다. 유독 좀 억울하다 그렇죠. 이런 시선이 좀 있더라고요. 페이스북인가 어쨌든 그 제3국의 SNS에서도 정보 유출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일본 정부가 어떻게 했냐? 그냥 벌금을 내게 하거나 재발 방지책을 약속받거나 점검을 하고 이 정도가 어떻게 보면 맞는 조치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라인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로 지분을 매각하라라고 요구가 들어갔던 겁니다. 행정지도라는 것은 그 근거 법률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행정부가 이 일본의 총무성이었는데 총무성에서 이걸 지분을 매각하라는 어쨌든 그 사실상의 지시를 하다 보니까 아니 시장에 이렇게 개입하는 게 맞아? 이거는 우리 정부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사안이 아니냐라는 문제의식이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면서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막 독도를 가기도 하고요. 네네. 그러면서 조국 대표가 과거에 죽창가를 또 본인의 SNS에 올린 적이 있어서 이건 너무 과도한 반일몰이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윤상현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뭐 이 자국의 기업을 좀 너무 보호하지 않는 게 아니냐, 너무 나서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제 좀 이 미적지근한 이제 정부의 태도를 좀 이제 그 지적을 하면서 뭐 대일 굴종 외교다 이런 야권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좀 반일 프레임을 또 씌우고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 대표가 독도를 가서 또 네. 화제가 되기도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시장에 그 정부는 개입을 최소화하는 게 자본주의의 원리인 게 맞죠. 그런데 행정지도를 근거로 지분을 매각하라 말아라고까지 관여를 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일본 정부가 맞는 처사이냐라는 물음표가 특히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많이 제기가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비교적 좀 늦게 입장을 냈다라는 아쉬움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긴 하지만 네.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주시하겠다, 정말 매각을 하라고 이렇게 강요하는 그런 조짐이 보인다면 우리도 문제 제기를 하겠다는 취지의 과기부 차관의 인터뷰 언론 그 브리핑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분명히 일본 정부의 대처에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인식이 상당히 높은 것 같고, 우리 정부가 어떻게 좀 적절하게 개입해야 되느냐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입장이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원래는 이제 네이버가 이 지분을 매각을 하느냐, 그러니까 뭐 50% 아니면은 뭐 100% 아니면 이제 시스템 조정만 하느냐, 이렇게 뭐 세 가지 안을 좀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일단은 이제 지분을 좀 매각하지 않는 입장으로 지금은 좀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권 일각에서는 네. 아니 지분 매각이 네이버에 나쁜 게 아니다. 이미 이제 주식 가치를 많이 높여서 그거를 매각하고 다른 사업에 투자하는 게 네이버로서도 좋기 때문에 정부가 관여하는 게 오히려 네이버한테는 반한다, 이익에, 뭐 이런 입장도 이야기를 했지만요. 네. 이게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상당히 많이 나왔었어요. 정부가 이제 어떤 국가가 이제 그 일반 사기업에 이제 좀 개입을 하는 맞습니다. 건 좀 좋지 않은 선례가 왜냐하면 될 수 있다. 네이버가 이 라인으로 일본에만 진출한 게 아니고요, 동남아에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라인을 쓰거든요. 대만 네.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쓰고 있고, 그렇다면 다른 국가에도 네이버한테 지분 매각을 종용하거나 사실상 강요할 수 있는 명분을 줄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로서는 이게 정치권의 화두가 되는 게 기업 입장에선 너무나 부담이 돼서 가급적 입장을 내지 않고 있었는데, 매각하지 않는 방향으로 좀 조율이 된다는 최근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이제 좀 뭐 지나치게 또 정치권에서는 이제 반일 정서를 좀 자극하고 좀 그러는 게 아니냐, 이런 시선도 좀 일부 있는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이제 좀 정부의 대응이 조금 늦었던 게 아니냐, 그래도 또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걸 또 추후에 또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생생 코멘트 한번 살펴볼까요? 복권된다면 차기 대선까지 갈 수 있는 존재. 오, 엄청난 분을 좀 언급한 것 같은데, 이건 누가 누구를 향해서 한 말일까요? 아,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누군가 하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향해서 한 말이라고 합니다. 김경수 전 지사 현재 영국 유학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고 노무현 전 네. 대통령의 추도식 참석차 일시 귀국을 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게 정치권에서는 상당히 좀 주목하는 뉴스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아. 왜냐하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공천 뭐 물갈이가 상당히 많이 되면서 친명 체계가 구축됐다, 이런 분석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민주당에서는 이른바 이재명 대표를 위시한 하나의 그룹이 있고, 이른바 친문 세력이라고 해서 네. 항상 언론에서 그 두 진영의 뭐 갈등 관계 이런 걸 조망하기도 하는데, 친문에 어떻게 보면 좌장 성격이 있는 분이 김경수 전 지사이다 보니까요. 영국에서 일시 귀국을 하는구나. 그리고 하는 그 계기가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15주년을 맞아서 한국에 들어오는구나. 이게 정치권의 어쨌든 주목을 상당히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사면 복권 중에 사면만 됐어요. 복권이 되지 않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왜냐하면 네. 드루킹 사건으로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 언제까지 출마를 못하느냐. 2028년도 5월까지 선거에는 못 나와요. 지금 2028년도까지.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2027년 3월인 맞아요. 대통령 선거에는 이제 피선거권이 못 나오죠. 못 나오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네. 못 나오는. 그런데 복권이 되면 나올 수 있습니다. 복권은 대통령의 권한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복권이 되면 이재명 대표의 어떻게 보면 경쟁자로 급부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민주당의 네. 상황이. 지금 뭐 친문에는 조국 대표가 있었고,
그리고 임종석 전 실장이 있었지만 임종석 전 실장은 공천에서 좀 배제가 돼서 네. 지금은 이제 야인이 됐고 조국 혁신당 대표는 민주당은 또 달리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김경수 전 지사의 어떤 정치 행보에 상당한 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약간 친문 좌장으로서 이제 친문 세력의 좀 구심점 역할을 할 수도 있을 네.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그러면 뭐 조국 혁신당이라든지 이런 야권과 결집해서 좀 세를 확장하거나 아니면 좀 영향력을 좀 넓힐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시나요? 그렇다고 보여지죠. 그래서 지금 복권 여부가 상당한 관심이고 오히려 네. 여권에서는 민주당의 어떤 분열을 위해서 복권을 시켜줄 수도 있다라는 호사가들의 평가도 나오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너무 이제 공천이 이제 좀 약간 네, 이제 친명 이재명 대표 네. 이제 중심으로 됐다 보니까 뭐 하나의 구심점을 더 만들 수 있다면 그게 김경수 전 지사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복권이 안 돼서 많은 정치적 활동에 제약이 있다 보니 대통령이 뭐 그런 선택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뭐 정말 말 그대로 정치 호상가들의 평가이긴 한데요. 네. 김경수 전 지사는 어쨌든 민주당으로서 힘든 경남지사를 했고요. 그때 여러 뭐 메가시티니 해서 지방 활성화를 위한 보관들을 많이 내기도 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상당히 좀 저력이 있다고 평가받기도 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으로 또 굉장히 유명하기도 해서 아마 정치권 전면에 또 나온다면 굉장히 묘한 파장이 있을 인물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또 다른 좀 변수로 등장할 수도 있다. 이런 약간 기대에 섞인 시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뉴스픽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합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정치 분야 주요 이슈들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 22대 상반기 국회의장 후보의 우원식 대이변입니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민주당 경선이 오늘 오전에 열렸고 우원식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원래는 이제 추미애 당선인이 좀 유력하게 네. 거론이 됐었는데 우원식 의원이 승리를 하면서 좀 뭐 파란이다, 이변이다 이런 소식들,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깜짝 놀랐고요. 네. 제 주변에 뭐 정치다, 시사다 평론하신다는 분들 네, 계시지 많이 않습니까? 계실 것 같은데. 그 이제 방도 있어요. 뭐 카카오톡 네. 그런 방에서도 다들 깜짝 놀랐다 이런 네. 반응들이 줄을 이루더라고요. 오늘 조간만 해도 거의 교통정리란 표현이 며칠 전부터 나왔었거든요. 네. 왜냐면 일요일 날 조정식 사무총장이 막 합의문을 발표하기도 했고요. 네. 추미애 당선인으로 우리는 뭐 모았다, 의견을 모았다, 순리대로 가겠다. 여기서 순리라는 말은 최연장자. 왜냐면 선수가 동일하면 연장자가 하던 관행도 있었어가지고. 네. 그리고 추미애 당선인이 되면 첫 여성 국회의장으로서의 상징성도 민주당으로서 확보하게 되는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추미애 의원이 또 여러 방송에서 이른바 명심은 나한테 와 있다라는 취지로 굉장히 어필을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뚜껑을 열어봤지만 당선인들, 이게 22대 국회 당선인들이 투표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투표 결과는 우원식 의원의 승이었습니다. 네. 이게 자세한 득표수는 이제 공개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과반을 득표해서 원래는 이제 예정돼 있던 결선 투표를 가지 않았습니다. 우원식 의원에게 이렇게 표를 많이 준 이유 뭐라고 보시나요? 저는 우원식 의원이 훌륭한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네. 추미애 당선인에 대한 어쨌든 좀 우려가 작용한 게 아닌가 싶어요. 우려가 있었다. 이를테면 방송에서 명심을 뭐 우원식 후보도 그랬으니까요. 뭐 내 명심이 이른바 나한테 갔다. 네. 형님 이미 하시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나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네. 근데 사실 먼저 포문을 연 건 추미애 당선인이었습니다. 다른 후보들한테는 왜 하시려고 하세요란 취지로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를 했지만 본인한테는 하시는 게 맞다란 취지로 화답을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근데 저는 이 부분이 크게 당선인들한테 울림이 없었던 것 같고요. 명심 네. 경쟁을 했지만 그 부분은 이제 크게 네. 이제 좀 그리고 실제로 친소 관계를 따지면 우원식 후보는 대선 때 이제 캠프의 좌장 역할을 해서 이재명 대표랑 상당히 가깝다고 이제 알려져 있고 그게 사실이고 네. 추미애 대표는 경쟁자였던 부분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뭐
선택의 하나의 요소였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추미애 당선인이 사실 대단히 강성적인 발언을 많이 했어요. 국회의장 네. 직과 관련해서. 국회의장은 좌파도 우파도 아니다. 하지만 중립적인 역할을 하는 자리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실상 의정 선전포고로 들리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당선인들의 마음에는 와닿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려를 줬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우원식 의원 선출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보니까 이건 당선자들의 판단으로 당심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그러니까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곤혹스러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정식 후보 낙마했을 때도 명심 때문에 뭐 이렇게 불출마했다라고 했지만 네.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사무총장 당의 살림을 살았던 분입니다. 상당히 가깝죠. 네.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도 40년직이라고 하잖아요. 연수원 때부터 동기였고 굉장히 오랜 기간 보고 이른바 친명 이 진영의 좌장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마음이 좀 썩 편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추미애 당선인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 약간의 그런 기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국회 환노위원장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민주당의 당론과 배치되게 민주당 의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상임위의 방을 좀 걸어 잠그고 야당 의원들만으로 처리를 했었어요. 환노위 관련 법안을, 노동법을.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통제가 잘 되지 않고 당론과 물론 당론을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원이 상임위원장이 그럴 수 있죠.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이니까. 그런데 이건 너무 돌출적인 행동 아니었냐라는 인식이 조금 우려로 작용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또 찬성을 했던 그런 과거 이력도 민주당에서 완전히 뿌리를 확실히 내리고 당선인들의 지지를 전폭적으로 받기에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장애 요소로 작용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후보 선출이 사실 이제 그 과정에서부터 좀 잡음이 좀 있었는데요. 이제 일부 그 의원들 지금 말씀하신 조정식 의원이랑 정성호 의원이 갑작스럽게 이제 주말에 네. 사퇴를 했고 이게 이제 그 뭐 본인들이 스스로 내려놨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박찬대 원내대표가 교통 정리를 좀 한 게 아니냐. 네. 이 개입이 있었다면 사실 좀 부적절하다 이런 이야기가 또 이제 여당, 그렇죠. 그러니까 야당 네. 의원들, 민주당 의원들이 이런 네. 이야기를 했죠. 왜냐하면 박찬대 지금 신임 원내대표 아닙니까? 3선의 의원이고 충분히 원내대표가 될 만한 정치적 역량이 있는 분이지만 네. 민주당이 이번에 굉장히 많은 의석수를 차지했잖아요. 그래서 3선 의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서영교 의원은 이제 출마 기자회견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가 사실 안 한다고 했습니다. 원내대표 출마를 접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른바 명심이 완전히 박찬대 의원에게 간 거 아니냐라고 했고 단독 출마를 하는 건 사실 이례적인 일인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는 가깝다라는 그런 정치적 해석이 있는 와중에 국회의장과 관련해서 다 이재명 대표와 가깝다는 것을 홍보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와중에 전면에서 교통정리에 나섰다 이런 보도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또 민주당 사정을 잘 아는 분들 말에 따르면 네. 다 가깝다는 거잖아요. 조정식 의원, 정성호 의원 뭐 다요. 다 친명계로 이제 그렇죠. 분류가 되는 의원들인데 그럼 굳이 박찬대 의원을 시켜서 이렇게 교통정리를 할 필요는 없을 거다. 직접 소통이 가능한 사이들이니까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기도 했고 박찬대 의원은 본인은 그런 역할을 한 적 없다고 부인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면 왜 네. 교통정리 이야기는 왜 나왔을까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정성호 의원과 조정식 의원이 좀 순차적으로 일요일에 뭐 이제 불출마를 하다 보니까 이게 혹시 이재명 대표의 마음이 추미애 후보에게 다 닿기 있는 때문에 것이 아니냐. 알아서 이게 수순으로 가는 거 아니야라는 해석이 나왔고 실제로 민주당의 당원 게시판이나 당원들 커뮤니티 같은 데서는 뭐 특정 제품을 연상시키는 언급을 해서 그렇습니다만 미애로 합의봐 이래서 미애 그러니까 추미애 의장이 돼야 된다. 이건 다 합의를 봐야 된다. 뭐 이래서 상당히 서포트를 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당원의 여론이 어느 정도나 당선인들과 이 원내에 크게 작용을 할까 했는데 좀 제한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동안에는 이 국회의장이 이제 뭐 제1당에서 이제 뭐 그렇게 추대하거나 아니면 네. 이제 그렇게 관심을 받던 자리가 적이 아니었죠. 별로 없었다고 하는데 이번에 이렇게 유독 관심을 많이 받은 이유는 뭘까요? 추미애 당선인이 나는 하면은 아주 좀 강경하게 하겠다라고 포문을 열어서 그랬던 것 같고요. 아, 네. 또 이런 분위기에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은 좀 이게 끌어온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엄청 높지는 않은 상황 아닙니까? 네. 그리고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3년은 너무 길다 이럽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토 심리를 갖고 있는 유권자나 국민들은 추미애 국회의장이 그래도 의회의 역할을 정확하게 해주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가 있었던 것 같고요. 실제로 대통령께서 9번인가 거부권 행사를 하셨어요. 네. 사실 유례가 없는 일인 건 맞습니다. 헌법상 보장된 권한이라고 해도 필요 최소한으로 행사해왔던 게 진보 보수 정권 할 것 없이 모두 이제 전직 대통령들이 견제해왔던 입장인데 이번 입법권을 너무 무력화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입법부의 수장도 대단히 센 사람이 그리고 그거를 관철시킬 만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이제 민주당 안팎에서 나오다 보니까 더 뜨거운 열기로 이제 좀 지켜보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추미애 그 당선인이 이제 그 국회의장이 되면 추영 갈등의 어떤 시즌 2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번에 이제 우원식 의원이 이제 후보로 선출이 되면서 그러면 이제 윤 대통령과는 어떻게 좀 호흡을 맞출 것인가 그게 또 궁금한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 내 기류도 이제 추미애 후보로 뭔가 기류가 바뀌고 있다라는 뭐 언론 분석 많이 나왔었으니까요. 이제 그때도 국회의장이 이제 되시더라도 국회의장직의 어떤 특성상 본인이 그렇게 재량껏 많이 할 수 있는 여력은 없다라는 의견들도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국회 선진화법으로 인해서 합의를 어쨌든 전제로 법안을 올리게끔 많이 법이 정비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돌출 행동을 할 그런 여지는 많지 않다 뭐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원식 후보가 이제 낙점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당선인들 사이에서는 우원식 후보는 비교적 좀 합리적이고 그리고 유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으시죠. 민주당에서 이제 항상 거론되는 건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이제 을지로는 갑을 관계에서 을을 지원하는 위원회 이런 네.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중소기업과 그리고 갑을 관계에서 을의 지위에 있는 분들 뭐 여러 어떤 입법적인 성과를 좀 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또 높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네, 그 우원식 의원 이제는 뭐 국회의장 후보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 후보로 선출된 후에 소감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제 중립은 국민 삶을 편안하게 만들고 국민 권리를 향상시켜 나갈 때 가치가 있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국회의장의 중립 의무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네. 많다 보니까 그걸 의식해서 또 이런 말을 하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싶습니다. 사실 민주당에서 나왔던 모든 후보들은 이거 민생 입법을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추미애 그 네. 의원 같은 경우에는 효능감 있게 이런 그렇죠. 이야기를 얘기를 했었죠.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뭐 이재명 대표의 대선 가도에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다라는 거는 네. 저는 적절하진 않았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근데 네. 공통 교집합이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속도를 내겠다. 민성 입법과 관련해서 발목 잡힌다고 해서 거기에 그냥 휘둘리지 않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 그 말이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자의 나도 그렇다면 중립이라는 거는 당연히 견지해야 됩니다. 국회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국회의장. 다만 이게 뭘 가치는 아니다. 이제 가치 중립적인 거라고 보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법에 따르더라도 협의와 합의가 있는데 협의를 하라는 거지. 완전히 의사가 일치돼서 여야 간에 이견이 없을 정도로 합의까지 해서 올리란 취지는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어쨌든 국회의장에 부여된 권한 안에서 가급적 여당과 이제 협의는 이루지만 제1당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좀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일단은 이제 민주당은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 이제 선출을 했고 국회의장도 우원식 의원으로 이제 무게추가 완전히 기울어져서 이제는 이제 다음 달 5일에 이제 그 국회 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이제 선출되는 것만 남아 있는데 이제 당 대표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의 연임 얘기가 뭐 이렇게 언급 물어봤더니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은 이야기여서 지금 얘기하는 건 적절치 못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재명 대표는 뭐 연임 내지 추대 분위기가 민주당에 많은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민주당이 이제 8월 전당대회를 치르게
되는데 그렇다면 유력한 차기 당권주자군이 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이라면. 네. 그런데 좀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체제와 관련해서 지금 당내 장악력이 상당히 강하다. 주도권이 굉장히 좀 세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게 워낙에 이재명 대표가 공천과 관련해서 뭐 일정 정도의 잡음도 있고 하긴 했지만 결과로 국민 선택을 받은 거 아니냐라는 기류가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네. 이재명 대표의 지도부의 민주당을 국민들이 선택한 거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도 체계를 변화한다기보다는 그리고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나오지 않더라도 워낙에 그 그림자가 강한 상황인 건 부인할 수가 없다 보니까요. 정치 현안이 있을 때마다 이재명 대표가 소환될 거라는 거예요. 그럴 거면 차라리 전면에 서자라는 분위기가 민주당에 있는 것 같고 이 부분도 이재명 대표는 대선 주자였던 분인 건 맞으니까요. 대권 과도의 하나의 좀 디딤돌로 판단할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이제 사법 리스크가 지금 네. 있으니까 이게 오히려 그 여당에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연임하는 게 오히려 우리한테 유리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여당에서는 이런 당권에 다시금 도전을 하고 추대 분위기도 있고 이런 건 사실상 사법 리스크 그것도 본인의 어쨌든 그런 여러 재판 이슈를 좀 방어하기 위함 아니냐. 일단 당대표가 되면 아무래도 예전에도 이제 영장 청구가 들어와서 영장 실질을 받기 전에 이 부분과 대해서는 좀 부결을 좀 던져달라. 이게 당대표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게 그냥 n분의 1인 의원으로서는 또 이 큰 울림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모든 거를 이재명 대표의 정치 행보를 좀 방탄과 관련한 프레임으로 좀 많이 환기시키고자 하는 그런 전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22대 국회 개원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번 달 30일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소야대 국면에서 좀 협치와 좀 대화가 좀 활발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는 전당대회 딜레마에 빠진 국민의힘 앞날은입니다. 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가 공식 이제 임명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닻을 올렸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비대위의 그 최대 현안은 전당대회 시기 그리고 또 그 이제 규칙들 개정하거나 아니면 그대로 갈지 이 부분일 텐데요. 관련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대위 인선 좀 보셨을 텐데 네. 물론 이제 뭐 지역별 안배를 했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7명 중에 5명이 좀 네. 이 친윤 색채가 강하다 이런 그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사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됐을 때도 이거 쇄신과는 거리가 먼 거 아니냐라는 뭐 일각의 지적이 있긴 했어요. 워낙에 좀 과거에 정치 활동을 하셨던 분이기도 하고요. 뭐 몇몇은 당연히 훌륭한 분이지만요. 그래서 비대위원 구성을 어떻게 할 건지가 상당한 주목을 받았는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이건 친년 일색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가장 단연 눈에 띄는 건 김용태 당선인인데 네. 천하용인 중에 한 명이잖아요. 네. 그래서 탈당을 할 거다 안 할 거다 여러 전망이 나왔지만 이제 가평에 출사표를 던져서 정치 신인으로서는 어쨌든 당선이 됐단 말이에요. 국민의힘의 큰 자산이죠. 그런데 김용태 이 당선인을 제외하고는 사실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던지거나 이랬던 분들은 많이 보이지 않고 유상범 의원 같은 경우에도 비대위원회 이름을 올렸는데 뭐 검찰 출신으로 상당히 또 윤 대통령과는 가깝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 비대위는 사실 관리형 그리고 전당대회 준비형 비대위인 건 맞기 때문에 큰 역할을 할 수 없다고는 하지만 이 인선이 다소 좀 국민 눈높이에는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제 안철수 의원이 이게 과연 국민의 그 눈높이에 맞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수도권이라든지 중도층 그리고 청년층의 이제 눈에 부합하려면 수도권 낙선자를 좀 추가로 좀 합류하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을 내놨는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죠. 저는 네. 국민의힘 뭐 내부자 아니지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수도권에서 참패했습니다. 네. 서울의 당선자는 찾기가 상당히 또 어렵기도 해요.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당 내에서도 조정은 의원 같은 경우에도 우리 영남 잔민련이 될 수 있다라고 위기의식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도로 영남당이 될 수 있다 네네. 이런 위기의식이 있죠. 예, 과거에 자민련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지만 충청권의 약간 맹주였지만 전국 단위의 어떤 그 호응을 받지는 못했었던 정당이었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은 다르죠.
대통령도 배출하고 뭐 지방선거에서도 뭐 압승을 거두고 했던 그런 이력이 있는데 지금 총선 결과를 보면 이건 정말 영남권 의원들 일색이긴 하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쇄신과 또 수도권 민심을 좀 수용할 것인가. 그래서 당선인이 많지 않다 보니까 낙선인 중에서도 비대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기회를 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안철수 의원의 좀 제안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아무리 이제 가장 큰 이제 현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새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 당 대표를 또 선출하기 위해서 이제 이제 노력을 해야 하는데 지금의 이제 전당대회 룰을 손을 봐야 하는 것인가 이게 이제 계속 또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당원 투표 지금 100%인데 이거대로 현행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 여론조사를 반영할 것인가 이게 이제 좀 두 가지 선택지인 것 같은데 어느 쪽으로 좀 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국민의힘에 이제 몸담고 계신 분들 말씀을 들으면 그래도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한 30 정도는 넣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제가 체감하기에는 제일 많은 의견 같았는데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당원 100%? 아니 저는 원칙론에는 좀 수긍이 됩니다. 이게 당내 행사예요. 전당대회는 당의 대표를 뽑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여론조사를 도입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정치적으로 큰 비판을 받는 게 저는 맞는지 근본적인 물음은 있는데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룰이 당원 100%로 바뀐 데는 그게 히스토리가 있어서 그래요. 원래 이준석 대표가 될 때만 해도요. 7대 3이었습니다. 네. 당원 7에 일반 여론조사 3이었어요. 그리고 이준석이라는 굉장히 큰 어쨌든 정치인을 배출하게 된 계기가 됐던 거죠. 이 룰 자체도요. 그런데 지난 김기현 당대표를 선출할 때 당원 100%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왜 그랬냐. 사실 유승민 전 의원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유승민 전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어요. 내가 당대표 한번 도전해보겠다. 그럼 여론조사를 계속 돌리지 않습니까? 7대 3 비율로 했을 때 일반 국민한테는 압도적으로 좀 높이 나왔던 거예요. 그 당시에도요. 그때도 뭐 여러 후보군이 있었지만 그런데 대통령이 사실상 유승민 대표와는 전 의원과는 상당히 껄끄러운 관계인 건 맞죠. 왜냐하면 아예 대통령 그 측근들도 유승민 의원은 그냥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쓴소리를 넘어서 대통령을 거의 인신적으로 공격하는 거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기도 하니까요. 대통령 후보 경선 때도 상당히 날을 세우면서 이제 공세를 막 주고받기도 했었고요. 그러면서 룰을 당원 100%. 그거는 유승민 대표한테는 치명적인 룰 개정이었던 것이거든요. 당원들 사이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갈등 구조를 겪었던 그 내막 때문에 배신자다, 뭐다 하는 그런 프레임에서 아직까지는 자유롭지가 못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대단히 왜곡돼서 당원 100%라는 룰까지 온 그런 이런 경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여론조사를 좀 도입해야 된다는 의견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비상대책위원회가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과 또 만찬을 가졌다고 하는데 이제 과연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제 좀 쓴소리를 할 수 있을지 이게 아무래도 이제 그 김용태 당선인을 빼고는 대부분이 이제 친윤계 인사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이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맞습니다. 네. 일단 황우여 비대위원장 체제로 지금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황우여 비대위원장의 언급에 상당한 주목이 있거든요. 네.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가장 중요한 변수는 한동훈 전 위원장의 출마 여부입니다. 그런데 황우여 전 위원장이 처음에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보수 진영에서는 약간 물음표가 쳐지는 그런 선거 전략을 구사했다라고 약간 폄훼하는 발언을 처음에 했었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전당대회가 윤재욱 원내대표 체제 때부터 6말 7초로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당원 당규를 봤더니 준비 기간이 더 필요해서 7말 8초는 돼야 될 것 같다라고 늦춘다고 이야기할 때 이제 이게 혹시 한동훈 그래 보이는 부분이 있죠. 네, 비대위. 그러니까 약간 이중 포석이 있는 거 아니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약간 좀 비판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구조적으로는 한동훈 위원장한테 좀 유리한 구조를 만드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최근에는 지금 백서 TF를 가동해가지고 백서 특위에서 총선에 이런 참패 원인이 어디 있는지 막 진단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의 책임론이 또 수면 위로 오르면 전당대회 출마할 때 좀 이게 장애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일각의 시선이 있거든요. 그런데 TF 이 백서 특위 이 회의 때
황우여 위원장이 나와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런 백서 중요하지만 거기 개인의 책임으로 미루거나 하는 거는 좀 좋지 않다. 이미 한동훈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사퇴로 이게 가름된 거 아니냐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서 언론에서 무슨 해석을 하고 있냐면 사실상 이 백서에 한동훈 이름 세 자를 넣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였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총선 참패의 책임을 이제 한동훈 위원장 개인의 책임으로 좀 보는 건 좀 적절치 않다. 이런 지적이 있었다는 그래서 거죠. 황우여 전 위원장이 어떤 의도에서 어떤 진의를 갖고 이렇게 하는 걸까? 왜냐하면 지금 전당대회 룰 개정이니 시기니 모든 변수가 어떻게 이게 조정되는지에 따라서 여러 주자들한테 유불리가 달라지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 유리하게 가는 어떤 그 기류가 이 황우여 위원장의 입을 통해 확인되는 거 아니야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어떤 여론조사를 보면 이 국민의힘 그 지지층, 그러니까 당원들만으로 이제 좀 여론조사를 돌리는 것과 이제 그 국민들의 어떤 여론조사 그 이제 그런 게 들어갔을 때랑 이게 결과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과 유승민 이렇게 두 그 이름이 계속 거론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좀 셈법이 좀 복잡해지지 않을까 완전히 싶거든요. 다르죠. 전당대회 룰이 당원 100%라면요. 국민의힘 지지자들로만 한정을 해서 누가 당대표가 되는 게 좋겠느냐라고 하면 한동훈 전 위원장의 답변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일반 국민한테 하면 유승민 전 의원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오차범위 내에서 약간 각축을 벌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룰 세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나올지 말지를 아마 유승민 전 의원은 저울질할 수밖에 없을 텐데 본인도 여러 인터뷰에서 당권 도전할 수 있다고 가능성은 열어놨어요. 다만 지금 룰이라면은 좀 어렵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원들한테는 전폭적인 지지를 못 받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7대3, 당원 7, 일반 국민 3으로 하더라도 유승민 의원은 나오기 힘들 거예요. 5대5 정도가 돼야 뭔가 좀 도전을 해볼 만한 동인이 생기는 건데 지금 5대5로 바뀔지는 좀 의문입니다. 황우여 전 위원장이 사실 키를 쥐고 있는데 황우여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걸 바꾸는 거에 조금 저항한다는 인터뷰를 한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바뀌더라도 종전 룰이 7대3이었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전향적으로 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리고 당원들은 특히 강성 당원들일수록 당원 100%로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 그래서 이 전당대회 룰이 이 유승민 전 대표의 어떤 출사표 여부를 가늠할 가장 큰 지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특색이라고 할 수 있는 점이 이제 유력한 뭐 당권 후보 중에는 약간 친윤계 인사가 지금 좀 없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의 행보가 계속해서 이제 관심을 좀 끄는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이제 도서관에서 그 이제 책을 읽는 모습이 또 목격이 돼서 화제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이 본인이 이제 강남 도곡동에 살고 있다 보니까 그 인근 양재도서관을 찾은 건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한 보수 언론의 사설을 해서 이 상황을 어떻게 명명했는지를 좀 봤는데 목격담 정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도한 걸로 보인다는 거예요. 요지는.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선거를 치르면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서 본인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딜 가는지가 언론에 어떻게 나올지를 너무나 잘 알 겁니다. 이미 이제 학습을 했다라고 그렇습니다. 보시는 거군요. 처음에는 뒷모습을 누군가 약간 도찰하듯이 찍은 게 올라왔었는데요. 그건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집 앞에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아마 집 근처에 칼국수집에 들렀다. 이런 보도 내용을 보면 이게 팬카페에 제일 먼저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게 과연 의도 없이 하는 것이냐라는 물음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동아일보 사설이었는데 정확하게는 지적하는 것이 목격담 정치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국민들을 간보듯이 하지 말라는 어떤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출마할 거면 정정당당하게 하고 아니면 이렇게 좀 분위기를 떠보듯이 하는 거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이야기도 있어서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까지 이른바 간을 본다는 거는 본인의 마음이 어느 정도 굳어졌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시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당대회 출마의 가능성이 정말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당직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났다고 하던데 이거는 좀 어떤 의미라고 보시나요? 여러 해석이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른바 영수회담을 할 때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본인의 대선 가도에 좀 껄끄러운 인사는 우리가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는 전언이 보도되기도 했었잖아요.
그때 많은 언론에서 의문의 일패 원희룡 전 장관 이렇게 네. 지목했거든요. 네. 바로 직전에 총선에서 겨뤘기도 네, 하고요. 네. 상대방으로 겨루면서 맞습니다. 이제 좀 네. 많이 날을 세웠었죠. 그럼 뭐 비서실장이니 정무수석이니 여러 이런 인선안 있을 때마다 원 전 장관의 이름이 거론이 됐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두 사람이 만났다는 사실 자체가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원희룡 전 장관도 당권 주자 중에 한 명입니다. 물론이지만.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뭐 교통정리가 있었던 건 아니냐, 두 사람이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나눴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여러 정치적 해석이 무성한 것 네, 같습니다. 저희 이제 시간이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 것 같아서 유승민 전 의원 이야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또 토크 콘서트를 열었다고 하는데 당대표 출마할까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지금 룰이 네. 그대로 정해진다면 안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수렴하기 때문일 거예요. 7대 3이어도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다만 천목회라고 낙선인 중심의 네. 수도권 출마자들 모임이 있거든요. 대단히 쓴소리를 지금 국민의힘과 대통령에게 던지고 있는데 거기서 집단 지도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당대회는 당대표 따로 뽑고 최고위원 따로 뽑습니다. 그러니까 당대표에 도전했던 사람은 한 명 빼고 다 떨어지는 거예요. 지도자급이긴 한데. 네. 그래서 전당대회를 당대표와 최고위원 같이 치르자. 그러면 여러 유형과 스펙트럼이 다양한 지도부가 구성될 수 있거든요. 네. 만약에 그렇게 또 룰 세팅이 된다면 7대 3이어도 유승민 대표가 나올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아, 네. 천목회 네. 그 지금 제안 보수 내용이죠. 의원들의 그런 의견도 좀 귀담아 들을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어느덧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장유미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저희는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